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1028페이지를 잠깐 펴놓으시고, 그 1028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오타 하나 있어서 좀 고쳐드리려고요. 102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어제 푼 문제인데 이거 이익수정 정산표가 나오고요. 맨 밑에 2002년 기말재고 과대계상이 나오는데 2001년도에도 거기 6,000원 빼는 걸로 돼 있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세요.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알죠? 거기 2001년도에도 거기 몇 페이지냐면요. 10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익수정 정산표에 2002년 기말재고 과대계상이 2001년에도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그래서 오타니까요. 이거 빼시라고요. 2001년도에 있는 6,000원 빼시라고. 됐죠? 넘어가고요. 1032페이지까지 어제 했죠? 1032페이지까지. 그 오류 수정과 관련해서 어제 다 했는데 이 오류 수정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텐데 천천히 하시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오류 수정 어떤 문제 풀어드릴 거냐면은 객관식 중에서 하나 풀어드리고 주의할 점 좀 말씀드릴게요. 1057페이지 펴시고요. 1057페이지 1057페이지 보시면 거기 7번 문제 있어요. 객관식. 그거를 같이 할 거니까 연습장에다 지금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이건 할만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까지 기출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7번 문제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정도 수준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잘 풀 줄 알면 오류 수정을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오류 수정 문제를 풀 때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면 오류 수정 문제는 항상 어제 배웠던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 정산표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정전하고 이제 오류사항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어진 게 뭐가 좋냐면 세전이익이 좋아요. 세전이익. 그 자료 보시고 세전이익이 50만원 주어졌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세전이익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 50만원이 법인세,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금이 고려되기 전.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인세 효과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오류 문제가 나왔을 때 세전이익이 주어진다면 이게 법인세 효과 보지 않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보는 문제를 출제할 때는 당기순이익을 줘요.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세후 금액이니까. 그래서 세전이익이 언급이 되면 이게 법인세 효과는 안 보겠구나. 그럼 쉬운 거죠. 그러면 법인세 효과 안 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법인세 효과 보는 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배운 것처럼 법인세 효과 보면요. 오류 조정사항은 전부 법인세, 세법에서도 인정된다고 보고 세율만 곱할 줄 알면 되거든요. 아무튼 세전이익의 이 문제는 세전이익이 주어져 있고 일단 2000X 1년 이익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2000X 2년 것만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거기? 50만원이라고 주어졌어요. 50만원. 이것부터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밑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말재고가 각 연도 말 과대 또는 과소된 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럼 2000X 1년 말 거부터 보시면 어제 다 배운 건데요. 2000X 1년 말에 기말재고가 8,000원 과대돼 있대요. 이 8,000원 과대 이게 과대됐겠죠.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도 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8,000원 과대니까 8,000원 줄여야죠. 여기선 8,000원 줄이고 다음 연도는요. 반대 효과 자동 조정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000X 2년 말은
15,000원 과소? 이게 과소됐겠죠? 과소됐을 테니까 15,000원 더 해야겠죠. 다음 연도엔 반대 효과인데 2003년 없으니까 분석할 필요 없고요. 미지급급여가 두 번째인데 미지급급여가 과소? 미지급급여가 과소됐다는 얘기는 미지급급여는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미지급급여가 부채죠, 부채. 부채가 과소면 이익은 부채와 이익은요? 반대 방향이죠, 반대. 부채 쪽이니까 부채가 과소되면 이익은 과대돼요. 어제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3,000원 과소됐다는 얘기는 이익이 과대됐다는 얘기예요, 3,000원만큼. 얘가 3,000원만큼 과대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000원만큼 빼면 되고요. 다음 연도에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분들 한번 분석 다시 해드릴게요. 미지급급여가 3,000원 과소됐다는 얘기는 미지급급여를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미지급급여를 안 잡았다는 얘기 분개해보면 미지급급여 3,000원, 급여 3,000원 이 분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사가 이 분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용을 그만큼 덜 잡았다는 얘기죠. 비용을 3,000원 덜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대돼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002년 말에 급여가 또 과소됐대. 여기 미지급여가 똑같이 여기 2,000원 빼야겠죠.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가 2001년도에 과소. 선급보험료 자산이죠. 자산이 과소면 이익은 과소예요. 자산이 과소인데 1,500원, 이익이 과소니까 더 해야 되고 이쪽에는 빼야 되고. 그다음 2,600원 과소니까 2,600원 더 해야 되고. 한 번만 해보면 하겠죠, 이거는? 그럼 네 번째. 그 밑에 보니까 2001년 초 취득원가 10만원짜리 비품을 취득했을 때 다 비용 처리했대요. 감가상각은 정액법, 잔존가가 없다. 이거는 분개 굳이 안 해도 금방 분석은 되는데 여기다 그냥 분석을 잠깐 해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해보면 회사는 사자마자 얼마를 비용 처리한 거예요. 10만원 비용 처리하고 앞으로 비용 처리 안 할 거죠. 올바로 하려면 2만원씩 비용 처리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비용을 8만원 더 잡았죠. 2001년도 이익은 과소돼 있겠죠. 8만원만큼.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회사 과대돼 있겠죠. 과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2001년도 이익은 과소돼 있단 말이에요. 과소. 8만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고 2002년도 이익은 과대돼 있으니까 2만원만큼 빼야 되고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죠? 4년 동안 그럼 얘가 다 없어지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오류사항을 합계내봐야 돼요. 이거 합계내보세요. 이거 합계내보시고 오류사항만 합계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이쪽이 7만 500원 나오고요. 이쪽이 5,100원 나와요. 확인하세요. 자, 이 문제 보니까 법인세율이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요? 법인세율. 법인세율 안 주어져 있죠? 왜냐하면 세전이익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전이익의 오류사항 반영할 때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 이익 자체가 세금이 고려되기 전이라니까요. 세금이 고려되기 전이기 때문에 오류사항도 세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정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세전이익이 나오면 이게 법인세 효과 볼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료가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세율이 주어질 수 있구나. 세율이 주어지면 법인세 효과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세율이 주어져서도 법인세 효과 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건지 알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선 법인세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바로 조정하면 되는 거지. 바로 조정하니까 50만 원에 5,100원 더하면 되는 거죠. 얼마 돼요 여기가? 50만 5,100원 되고 이쪽은 XXX에다가 이걸 더해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2002년에 전부 수정했다면 기업 폐기할 경우 세전이익이 얼마냐? 2002년도. 2002년도에 세전이익이 얼마일 거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답을 보면 중대한 오류가 아닐 때와 중대한 오류일 때 답이 다르잖아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이게 문제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거기 나온 것처럼 이 오류들을 어느 회계연도에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 표현이 2002년에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2002년에 이 오류들을 발견해서 2002년에 오류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2002년에 오류 수정을 했을 때 이 오류 수정한 것 때문에 2002년도 당기순이익, 세전이익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오류 수정 분계를 2002년에 할 때 뭐가 문제냐면은 단기 건 단기에 반영되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전기 거라고 어제 얘기했죠, 어제. 이 전기 거.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래 어디 쪽에 가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전기로 가야죠, 원래 전기로. 그게 중대한 오류일 땐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게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중대한 오류일 때는 2001년 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익영음으로. 그런데 중대하지 않을 때는 요 전기 손익 건드리는 걸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 얘기 했었죠, 어제. 그러니까 요 75,500원만큼 이익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익 늘리는 걸 2001년도 이익 늘려야 되는데 중대하지 않을 때는 여기 가서 늘리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요기 조정상 75,500원을 여기다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어제. 자, 이렇게 더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575,600원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중대하지 않을 때 당기순이익이 돼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있는데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인데 요거예요, 요거. 중대하지 않을 때. 맞아요? 그다음에 중대할 때는 요게 맞죠. 그대로. 왜냐면 전년도 거는 전년도에 가서 영향 미칠 거고 올해 것만 분석하면 되니까. 그 답이 그렇게 나와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 표는 똑같이 만드는데 이 오류 수정을 2002년에 했기 때문에 그 오류 수정할 때 손익 효과가 전기 손익을 건드리는 게 전기로 갈 거냐 단기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거? 요거 일단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출제할 때 2001년과 2002년에 이 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한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한 세전이익이죠, 이 문제. 세전이익,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정확한 세전이익이 얼마냐? 세전이익이 오류가 없었다고 했을 때 오류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발생하지 않았다면 각연도의 손익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어떤 경우와 똑같이 보면 돼요. 중대한 오류일 때랑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전이익을 묻는 문제. 거기 어디 보냐면은 1056페이지 하단에 6번 문제. 이거 집에 가서 풀어보시는데 그건 세무사 기출문제. 객관식 6번 문제 거기 요구사항 두 번째 줄 보세요. 회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2003년도 세전이익을 구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읽어봤어요 지금? 거기 1056페이지 6번 문제 요구사항 두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회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03년도 세전이익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요구사항하고 이 표현이 그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세전이익이 얼마였을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해야 돼. 집에 가서 분석하면은 중대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회계연도에만 영향 미치는 거 있죠 이거.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게 세전이익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6번의 그 요구사항과 7번의 요구사항이 다르잖아요. 6번은 오류가 없었을 경우에 정확한 세전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7번은 그걸 2002년에 발견해서 수정분계했다면 2002년도 세전이익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수정분계한다면 전기 손익에 미치는 게 전기로 갈 거냐 단기로 갈 거냐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대할 때와 중대하지 않을 때가 달라요 답이. 이해했어요? 이거 잘 이해하시고 그 6번 문제와 7번 문제 다르다는 걸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1032페이지.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오류 수정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요. 각 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내니까. 1032페이지 제3절 부문별 보고와 중단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문별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석 공시하는 사항이에요. 주석. 재무제표 본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게 부문별 보고 해가지고 거기 1033페이지에 잠깐 밑줄 하나만 쳐주세요. 1033페이지에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부문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거기까지만 밑줄을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요. 관심 있을 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얘는 출제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사업이 여러 개 있죠.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뭐 정보통신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하나로 보면 일단 전 사업부 손익이 다 나오죠. 일단. 근데 그것만 봤을 때 어떤 사업부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주석에다가는 그 사업부별로 손익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어느 사업부가 장사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에 써 있는 게 보면 그래서 읽어보시면 1035페이지까지 그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출제 가능성 거의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 읽어보시면서 외울 것도 아니고 1035페이지에 보시면 중단사업이 있어요. 이 중단사업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부문별 보고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 중단사업과 관련된 거는 그 옆에다가 걔가 기업회계기준서 거기 1035페이지 중단사업 제목 옆에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예요. 그게 중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1호. 그래서 11호 중단사업 관련된 거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이와 같이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업을 계속 사업과 구분해서 보고하는 것이 미래 손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 치셨으면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페이지 넘겨서요. 잠깐만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1040페이지 잠깐 보세요. 1040페이지.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양식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 1040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히 하나 적어드릴게요. 2000X 1년 초부터 말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손익 이렇게 되어 있죠. 경상손익. 지금 손익계산 양식이 내년부터 바뀌면 요 위에 뭐가 쭉 있을 거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경상손익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죠? 경상손익. 경상손익은 그러니까 세후가 되겠죠. 세후 이렇게 하는 세후.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고 빼고 나서 이렇게. 요거 밑에다가 두 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 그 양식 보면 여기가 이미 법인세 비용이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중단사업손익과 특별손익은 당연히 무슨 금액으로 들어가겠어요? 세후로 들어가요. 세후. 여기 세후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 효과를 적도록 돼 있죠. 거기 보니까 적어놨죠. 법인세 효과 얼마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XXX에 들어가는 금액은 세후가 들어가요. 세후. 이렇게 세후.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이게 세후니까 세후. 법인세 효과를 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면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세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 잠깐 배웠냐면 15장에서 15장 배울 때 그거 기억나세요? 법인세 비용 배분할 때 기간 간 배분이 있고 기간 내 배분이 있어서 기간 내 배분. 기간 내 배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기간 내 배분이 한 회계년도의 법인세 비용을 뭐 때문에 낸 건지 분류하는 거였죠? 경상손익 때문에 내게 된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중단사업 손익 때문에 얼마냐? 뭐 이거 특별손익 때문에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배웠던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 이렇게 손익에서 양식에서 배분되는구나. 이걸 좀 느끼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 우리가 거기 아까 밑줄 친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회사는요, 우리 회계학의 기본 전제 중에 뭐가 있어요? 계속기업의 전제라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회계학은 그 회사를 어떤 회사로? 계속기업으로 보죠. 우리 청산기업으로 안 보죠. 우리가 청산기업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기업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기업으로 보는 건 뭐 맞는데 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영위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사업부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렇게 사업부 3개만 생각해 볼게요. 가전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하고 정보통신사업부. 이 정보통신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세요. 애니콜. 그래서 이렇게 3개 사업부가 있다고 제가 그냥 가정하고 이렇게 3개 사업부가 있을 때 회사 전체로 손익을 보고할 때 이 3개 사업부가 다 계속기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본다면 이 손익계산 양식에서 이 가전사업부와 반도체사업부와 정보통신사업부에서 발생한 손익은 다 어디에 표시가 됐겠어요, 이제까지? 요 경상손익에 다 들어갔겠죠, 경상손익에. 요 경상손익에 이 3개 사업부에서 생긴 손익이 다 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일로.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부가 그럴 리 없겠지만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돼서 휴대폰 사업을 그만하려고 해요. 애니콜을 팔려고. 이제 우리 반도체와 가전만 하자. 휴대폰 하지 말자. 그럼 이 사업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중단한다는 얘기, 중단. 그럼 중단해서 이 사업부를 제3자한테 처분하거나, 문 닫거나, 이래버리면, 회사가 올해는 이걸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둘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업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의 미래 손익은 요거까지 고려해서 추정할 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추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할 거라면. 근데, 요 경상손익이라는 건 매년 발생하는 손익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손익이 다 들어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때 이걸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배우려는 게 뭐냐면 요 사업부를 중단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마음먹는 회계년도부터는 요 사업부와 관련된 손익은 더 이상 여기다 표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다가? 요 중단사업 손익에 별도로 표시하잖아요, 별도로. 그래서 요거를 배우려는 게 지금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 중단사업 손익이라는 건요, 모든 회사에 다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경상손익은 모든 회사에 다 있죠. 이 중단사업 손익은 모든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단사업 손익은 지금 배우면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중단사업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회사가 영위한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 중단하는 사업부가 있어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지. 중단하는 사업부가 없다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경상손익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밑줄 쳤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가서 1035페이지 거기 2번에 중단사업에 밑줄 쳤던 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와 같이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중단사업을 계속사업과 구분해서 보고하는 것이 미래 손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다가 하나를 중단했을 때 그걸 별도로 공시를 해야 우리가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땐 어떤 손익을 쓰자는 얘기예요. 경상손익을 쓰자는 얘기죠. 단기 순손익으로 미래 예측하는 거 아니고 경상손익으로 미래를 예측하자는 거니까 그 중단사업 손익은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자 이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가로 1번 보세요, 여기. 1035페이지 가로 1번. 중단 사업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중단 사업이란 해가지고 다섯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고.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읽어만 보시면 돼. 그 밑에는 뭐 안 읽어봐도 되고요. 그거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더 이상 사업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하기로 했다. 또는 문 닫기로 했다. 이랬을 때 요 사업부를 뭐라고 본다고요? 거기? 중단 사업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036페이지. 중간에 가로 2번에 최초 공시사건이 있어요. 최초 공시사건. 그게 뭐냐면 이해를 좀 잘하세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 공시사건은 중단사업 관련된 손익을 어느 회계 기간에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중단사업 손익이라는 건 모든 회사에 나타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중단사업 손익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단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최초 공시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중단 사업이 생긴다는 게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죠. 최초 공시사건이. 그러니까 최초 공시사건이 있는 회계연도부터 뭐를 분리하죠? 중단 사업 손익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없다가 최초 공시사건이 있을 때. 그 최초 공시사건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1, 2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특정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뭐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또는 이사회 같은 데서 중단 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회계연도부터 이게 나오게 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 됐나요? 그 밑으로 가서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보시면 중단사업 손익의 인식과 측정. 우리 인식과 측정이라는 게 알죠? 인식이란 말이 뭐예요? 기록한다는 거고 측정이라는 게 화폐금액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 여기다가 이 금액 얼마로 쓸 거냐 뭐 이 얘기잖아요. 결국 이 금액 얼마로 할 거냐를 배우는 거예요. 이 금액. 여기에 얼마 쓸 거냐 이 금액. 그래서 인식과 측정을 보면은 중단사업 손익에 이 금액을 얼마로 집어넣을 거냐. 다음 페이지. 거기 맨 밑에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중단사업 손익이란 해당 회계기간의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경상손익, 사업 중단 직접 비용, 다음 페이지 중단사업자산 감액실. 그게 세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지금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보시면 어려울까봐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지 중요해서 하는 거 아니고 중단사업자산 감액손실. 자, 이게 세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중단사업의 손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요 경상손익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게 여기 휴대폰 사업부 있잖아요. 휴대폰 사업부에서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던 손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사했으니까. 이 휴대폰 사업부에서 발생하던 손익은 원래 이 중에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과거에는. 이게 경상손익에 들어갔겠죠. 중단하는 사업 아니었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중단하려는 최초 공시사건이 있는 회계연도부터는 여기서 생기는 경상손익을 어디로 집어넣자는 거예요? 중단사업 손익으로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 사업부에서 생기는 손익. 그거예요, 이 경상손익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중단 직접 비용은 뭐냐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데 1037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중단사업 경상손익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중간에 사업 중단 직접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업부를 우리가 중단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중단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업부와 관련돼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잘라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사업부에만 쓰던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또는 이 사업부와 관련해서 어떤 계약 체결했던 걸 해약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중단하려다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냥 알파벳 A와 알파벳 B가 있는데 알파벳 A 보세요. 여기 추가적인 퇴직급여
장기 임대자산의 해약으로는 해약가상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업부를 중단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업 중단 직접 비용이라고 부른대요. 이 사업부 중단하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비용. 그거를 어디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중단 사업 손익에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만 하면 돼, 잘. 그 밑에 중단 사업 자산 감액 손실이 있죠. 그 밑에 세 번째 거. 그건 뭐냐면은 요 중단하는 사업부에는 요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근데 요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들의 감액 손실 사유가 생겼을 때. 감액 손실 우리 배웠죠? 우리가 다른 사업부도 감액 손실 잡잖아요. 다른 사업부도 감액 손실 잡지만 다른 사업부 감액 손실 잡는 건요. 요 경상손익이 다 포함되거든요. 감액 손실 잡는 거 다 여기서 위에서 고려돼서 감액 손실 잡는 게 여기 경상손익에 다 포함되는데 요 사업부와 관련돼서 감액 손실 나오는 거는 일로 가라는 이거예요. 중단 사업 손익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038페이지 예제 14번이거든요. 예를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1038페이지 예제 14번 중단사업. ABC 세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중지란 회사가 C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이게 A, B, C라고 생각하시고 A, B, C 이 세 가지로 생각하시고 그 밑에 자료 보시면 2000X1년 7월 1일 날 이사회에서 2000X2년 5월 말까지 C 부분 매각을 완료하기로 하고 승인하고 발표했다. 이게 뭡니까? 최초 공시사건이죠. 몰랐으면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그게 이제 최초 공시사건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회사는 어느 회계년도부터 이제 중단사업 손익을 표시해 줘야 돼요? 2001년 회계년도부터는 2001년도 손익계산서부터는 중단사업 손익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 중단사업 손익으로 갈 사업부는 어떤 사업부? C사업부겠죠. C사업부. A사업부와 B사업부는 계속 어디로 가요? 경상손익으로 가요. 계속 사업이니까. 왜 그렇게 하려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니까 C부분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퇴직시켜야 되는데 그 퇴직금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게 10만원 정도다. 그 명예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명예퇴직금. 2000X1년 7월 1일 C부분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150이었는데 자산이 200이었고 근데 그 200의 자산은 회수가능가액이 170이다. 우리 회수가능가액이라는 표현 많이 봤었죠 앞에서? 이 회수가능가액이라는 표현이 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감액 때. 감액할 때마다 이 회수가능가액 나왔었죠 우리? 복습할 때 잘 보세요. 회수가능가액이 17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30만원만큼 떨어졌으니까 감액손실 잡자는 거예요. 두 번째 2000X1년 11월 1일 날 종로에 매각하기로 계약 체결했고요. 4월 30일까지 매각이 완료될 걸로 보이기.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C사업부를 언제까지는 우리가 직접 운용할 겁니까? 2002년 4월 30일까지 운용할 거죠? 그러면 이 중단 사업 때문에 생기는 경상손익은 몇 년도까지 생기겠어요? 2002년까지 생기겠죠? 2002년 4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영업할 거니까.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고. 세 번째, 2001년 말 기말에 가서 순자산 다시 평가해 봤더니 115만 원인데 자산 중에 5만 원이 또 감액이 또 잡혀야 된대요. 기말에 가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된 경상이익이 20만 원이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게 제외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 효과가 나와 있고 가로 5번은 처분할 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요구사항 먼저 보세요. 요구사항 2001년도 중단사업 손익을 한번 계산해봐라. 손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00X1년도에 2001년도 일단 중단하는 사업 때문에 생기는 경상손익은 얼마입니까? 중단하는 사업 때문에 생기는 경상손익 나와 있었잖아요. 아까 자료 20만 원이라고. 그 다음에 사업 중단 직접 비용이 얼마냐? 요거 직접 비용. 이게 뭐뭐 있었죠? 이게 뭐 종업원 퇴직시켜야 될 때 퇴직금 추가 지출하는 거하고 뭐 해약가상금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뭐가 있었죠? 아까 추가 자료 1번에서 퇴직시킬 때 퇴직금 한 1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10만 원. 이건 비용 성격이죠. 이렇게. 이건 이익이었고 10만 원. 그 다음엔 없죠. 감액 손실이 있는데 중단사업 자산과 관련된 감액 손실 뭐가 있냐면은
가로 1번에 보니까 매각 발표하자마자 30만원 감액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추가자료 3번에 보니까 기말에 추가적으로 5만원 또 잡았죠. 그러니까 총 감액 손실 잡은 게 35만원이에요. 35만원.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25만원 되나요? 2만원만큼이 중단사업 손실이겠죠. 손실. 중단사업 손실 됐는데 이 중에 법인세 효과가 얼마래? 법인세 효과가 7만 5천원 있다. 이만큼 법인세를 들낸다는 얘기예요. 이 손실 때문에. 법인세를 들내니까 결국에 순수하게 미치는 건 17만 5천원 세후 금액이 세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그러게 되면 공시 어떻게 할 거냐? 공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까 다 해놨는데. 공시에 여기 얼마 들어갈 거냐 문제에서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세후로 손실이 17만 5천원 손실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법인세 효과가 7만 5천원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공시해 주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공시를 하면 회사가 계속하는 사업과 구분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1039페이지 추가자료 5번 보시고요. 회사는 2000년생 4월 30일에 C부분에 18만원을 매각했고 동일 C부분의 자산과 부채 장부가액은 90만원과 50만원이었다. 2001년 요때부터 4월 말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 각각 이 금액이었다. 밑에 분계 잠깐 봐드릴게요. 맨 밑에 2002년 4월 30일 날 분계 보세요. 맨 밑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팔기로 하고 돈 받기로 했으니까 얼마만큼 받을 돈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18만원만큼 받을 돈이 생겨서 18만원만큼 차변에 뭐 잡았어요? 미수금 잡고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중단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없어지면 되죠. 팔았으니까. 매각했으니까. 자산과 부채 거기 주어진 금액대로 없애면 돼요. 장부가액. 없애고 나니까 처분 손실이죠. 처분 차손. 그래서 빼보니까 22만원이 손실됐고.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중단사업과 관련된 귀속됐던 그 수익과 비용을 없애면서 그거를 무슨 손익으로? 중단사업 손익으로 보내고 중단사업 손익은 그 몇 년도에 잡히는 거 이거는 몇 년도? 2002년에 잡히는 2002년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밑에 부분손익계산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지금 그 부분손익계산 밑에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치에 두 번째 줄 끝에 중단사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기간 4배분에 의해서 산출된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 대한 과세소득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계산하라고 출제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밑줄만 쳐놓으세요. 알아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4번의 공시는요. 혼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1041페이지 하나만 밑줄 쳐드릴게요. 그 10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 중단 계획 철회한 경우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치면은 중단 사업으로 보고된 사업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경우 과거 회기간 인식한 사업 중단 직접 비용과 중단 사업 자산 감액 손실은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해서 중단 사업 손익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중단하기로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구분 보고했잖아요. 지금 예제가. 그런데 중단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업 파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다시 의사결정을 번복한 거예요. 의사결정을 번복해서 이제 처분하지 말자 계속하자 우리가 다시 계속 사업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읽어본 게. 그러면 이제까지 잡았던 것 중에 경상손익이 어차피 발생한 거니까 이걸 분리만 절로 한 거니까 이걸 다시 계속 사업으로 분류하면 별로 문제 없거든요. 근데 중단사업 직접 비용과 감액 손실은 그것 때문에 잡았잖아요. 이것들은 잡아놓은 걸 다시 원위치해야겠죠. 그 원위치하는 분계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위치하는 거. 다시 원위치하면서 중단사업 손익으로 그걸 처리해라. 뭐 이런 규정인데 알아두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연습 문제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풀어보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16장이 끝났고요. 자, 저기 17장 할게요. 우리 이제 16장 끝났으니까 17장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66페이지 펴세요. 1066페이지 17장 할게요.
재무제표 작성에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까지 중급회계를 2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하죠. 우리 중급회계 거의 끝나가는데, 중급회계가 뭐 다음에 배운 거죠? 회계원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고급회계라는 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고급회계는 그 학원 강의가 한 달 과정이고, 뭐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고급회계 강의가 개설이 되면요, 고급회계는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고급회계 강의를 매달 하진 않고 있지만 1년에 한 뭐 2~3번,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강의가 있는데, 고급회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중급회계만 공부한 사람하고 고급회계를 공부한 사람하고는요, 이 재무회계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고급회계가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오히려 중급회계 공부한 것을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회계를 공부해보면 중급회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지분법이라든지 또는 영어권, 부영어권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고급회계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중급회계를 끝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어디 속하는 겁니까? 재무회계에 속해. 재무회계. 그러면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였죠? 우리 앞에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인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뭐냐면 재무제표다.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만 잘 만들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거기 책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제1절에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중심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서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밑줄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재무제표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여러분 올해까지, 올해 2004년이에요. 2004년까지는 기업 실무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년부터 자본변동표를 도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 그래서 기준이 현재 확정돼서 금융감독원에 넘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는 내년도 시험을 반영해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험 볼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적용될 기준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자본변동표라고 써 있어요. 거기. 올해까지는 뭐 만든다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가 도입이 되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석으로 갑니다. 주석으로. 나중에 읽어보세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요 재무제표 4가지가 있는데, 요거를요, 제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할 테니까 어디다 적으시냐면은 거기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세요.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17장 제목 나오죠? 그 옆에 빈 페이지 있잖아요. 빈 페이지. 그 빈 페이지에다 제가 지금 적는 걸 좀 적으세요. 대차대조표를 크게 2개 그리세요. 거기 좀 크게 그리세요. 17장 제목 옆에 빈 페이지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대차대조표. 회사 이름은 WAT. 이렇게 적으시고, 자, 대차대조표니까 양쪽은 같겠죠? 뭐 양쪽은 같을 거고요. 만들어 보면 당연히 이쪽에 유동자산이 있을 텐데, 유동자산에 제일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적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얼마를 적으시냐면 8만 원을 한번 적어보세요. 8만 원. 금액 8만 원. 그 다음에 뭐 적을 것들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 얘만 적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자산이냐면 투자자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투자자산,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뭐 참고만 하세요. 쭉 열거만 할 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 내년부터 이 자산 분류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이쪽에 부채가 있죠. 부채는 뭐 여러분이 보고, 부채가 있고, 부채 밑에 자본이죠. 부채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거니까, 부채. 자본.
자본이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하죠. 뭐 5가지 우리 배운 거. 5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자본조정, 네 번째가 뭐였어요? 누적기타, 포괄손익. 여기가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됐던 거 알죠?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자, 요 세 가지, 복습하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뭐였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자본거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본거래. 요 두 가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손익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밑에는 뭐가 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만원 적으세요. 8만원. 8만원 적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는,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단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을 주기하지는 이제 않는데 내년부터는 단기순이익이 이 안에 4만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4만원. 이 4만원은 제가 4만원이라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쪽 보세요. 이쪽도 적으세요. 이쪽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를 적냐면 여기에 13만 8천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쪽 부채가 있고 자본. 자본에 역시 5가지가 있는 거 똑같고요. 5번째가 이익잉여금이라는 사실 이제 아실 거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냐면은 88,000원 적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단기순이익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3만원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요거는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 적으세요. 빨리 적으시고 자, 다 적으신 분들은 이걸 보세요. 자, 이렇게 배차대조표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양식이.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만원이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8,000원이죠. 요 8만원이란 금액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변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이 금액이 변했을까를 알고 싶으면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 될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말고요. 이 자본 전체 금액, 이 자본 전체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자본 전체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될까? 자본 전체를 알고 싶으면 자본 변동표를 보면 돼요. 자본 변동표. 자본 전체의 변동사항을 알고 싶으면 자본 변동표를 보는 거고요. 잉여금의 변동사항을 알고 싶으면 이익잉여금,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면 확인되냐면은 여러분들 16장 우리 배웠죠 아까? 16장에 몇 페이지였냐면 아까 풀었던 문제 102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1027페이지. 자, 지금 1027페이지 펴보세요. 1027페이지. 거기 예제 13번이 있고요. 대차 대조표가 나와요. 거기 대조 비교식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씩 돼 있습니까? 8만원과 88,000원 돼 있는 거 확인하세요, 지금. 8만원과 88,000원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 나오죠? 1028페이지에 쫓아가 볼게요. 전기 2월 된 게 얼마예요? 전기 2월 된 게 4만원 있다가 단기순이익, 여기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 얼마 여기? 4만원. 4만원이 단기순이익 더해지니까 얼마? 8만원 됐다가 얼마 처분됐어요? 22,000원 처분되니까 얼마로 바뀌어요? 58,000원. 58,000원이 이쪽으로 오는데 58,000원에 단기순이익이 얼마 들어가요? 3만원 들어가니까 88,000원 되잖아요. 아,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배우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
내가 세 가지 적어드릴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밑에다 적는 건데, 이거 적은 거 밑에다 적는 건데, 이 재무제표 네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금액들이 맞아야 되는 게 존재하더라. 이걸 꼭 이해하세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밑에다 적으세요. 요거 그린 거 밑에다가. 세 가지 적을 거예요. 첫 번째 거 적어드렸고. 자, 하나 있어요. 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당기순이익이 4만원 있다 그래서 4만원. 여기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3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까지의 변화를 알려면, 이거 출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변했는지 알려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당년도 당기순이익까지의 차이, 이거를 보여준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는 절대로 전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 다 얼마에? 제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제로에서 출발해서 그 외계년도 실적이 집계된 거예요. 전년도 당기순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하는 게. 손익계산서는 각 연도가 단절된 재무제표예요. 한 회계년도 실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하세요. 수익과 비용은 제로에서 출발한다. 전년도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다. 됐나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뭐만 남으면 돼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만원. 여기 얼마예요? 14만 8천원.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요?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요? 현금이 증가했죠? 얼마? 현금의 증가가 얼마입니까? 빼보니까 5만 8천원이죠? 5만 8천원. 이런 현금의 변화를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뭘 보면 된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된다. 현금 흐름표.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자, 다 적었어요. 이걸 다 적었으면, 이 네 가지 재무제표는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가지고. 이거 다 적었으면 이거 마무리 해드릴게요. 요거 두 가지 더 넣어보세요. 두 가지가 뭐냐면, 밀접한 관련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정태적 재무제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동태적 재무제표가 있어요. 정태적 재무제표, 동태적 재무제표. 정태적 재무제표에 속하는 건 대차대조표만 알면 되고요. 동태적 재무제표는 세 가지를 알면 돼요. 나머지 세 가지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금주의에 따른 재무제표가 있고요. 현금주의,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에는. 현금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는 현금흐름표만 아시면 돼요. 현금흐름표. 발생주에 따른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적었으면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현금흐름표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현금흐름표라는 걸 내일부터 할 건데, 이제 다음부터 할 건데, 현금흐름표라는 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22페이지. 1122페이지. 오늘 현금흐름표 간단히 개념만 잡을 거예요. 자,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금흐름표. 1022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간의 상호관계가 있어요. 현금흐름표의 의,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문단에. 현금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체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로서 특정 회계기간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치세요. 지금. 밑줄 치세요. 지금. 밑줄 쳤으면 현금흐름표 양식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제가 여기다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 좀 이따 그리고, 그 책에 1123페이지 보시면, 1123페이지.
1123페이지 보시면 거기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기업의 현금 흐름. 그거를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123페이지의 기업의 현금 흐름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현금 흐름표 공부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돼요. 우리가 이제 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 자, 여러분이 보세요. 기업이라는 게 이래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래요. 거기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업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회사를 하려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자금을 조달해야지만 그 돈 가지고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 재무활동이에요. 읽어보시면. 재무활동, 조달. 주식 발행하거나 회사채 발행하거나 조달. 조달된 자금 갖고 뭐예요? 공장 짓고, 기계장치 사고, 건물 짓고, 만들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뭐 한다고 그래요? 투자한다, 투자. 재무활동이 먼저 일어나고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한 이후에 뭐가 돼요? 영업을 하죠, 영업.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고, 영업. 그럼 투자활동이 끝난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 재투자하거나 또는 여유자금이 더 생기면 갚죠, 그거를. 차입금을. 그럼 재무활동이죠, 또 갚는 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현금 흐름표라는 걸 공부하면서 활동을 구분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그걸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1124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표에 양식이 나와요, 양식. 양식이 그 맨 밑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 확인하세요. 세 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외화 현금의 환산 차익, 환산 차손. 이건요, 외화 현금이 없을 때는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제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양식에 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 그 다음에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식을 지금 확인하세요, 빨리. 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을 이렇게 보시고요. 현금 흐름표 양식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현금 흐름표 양식을 처음 본다 하더라도, 이 현금 흐름표 양식을 지금 처음 본다 하더라도 아주 쉬운 게 있어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게 쉬워요. 어디가 쉽냐면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 제가 네모 치는 거. 요 네모 치는 건 너무나 쉬운 게 왜 쉽냐면은 여기는 일단 제로고요. 현금의 증가 감소에서 기초현금과 기말의 현금은 대차 대조표에 있는 금액을 끌고 오면 돼요. 우리가 저기 적은 거 보세요. 저기 적은 거에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이 얼마입니까? 저기 적은 거에. 아까 적은 거에. 기초현금이 8만 원이고요. 기말현금이 저기 얼마예요? 13만 8천 원이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적으니까 현금이 증가했다는 게 5만 8천 원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같고요. 여기 너무나 좋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이건 설명 안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다 아는 거니까, 이제.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게, 여기서 현금이라고 했죠? 저긴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책에 어디 비추치냐면은 1124페이지에 첫 번째 줄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라 함은 대차 대조표에 뭘 말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거기다 비추치세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럼 얘가 되게 쉽다는 거 알겠죠? 여기 되게 쉬운 거죠, 이제? 다 이해했어야 돼요, 이제.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건 여기만 만든다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럼 뭐 할 것도 없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제로니까. 이 외환 현금이 없으면. 고민할 것도 별로 없어요.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기만 적으면 너무나 쉬운데, 왜 현금 흐름표를 어렵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결국 이 금액을, 현금이 증가한 건 분명한데, 영업활동에서 얼마 증가 감소했느냐, 투자활동에서 얼마 증가 감소했느냐, 재무활동에서 얼마 증가 감소했느냐, 이걸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현금이 증가한 걸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해줘야 돼, 활동별로. 그래서 이 세 개 금액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58,000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게 현금 흐름표구나. 결국 요 변화를 활동별로 구분하는 게 이게 우리의 과제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현금 흐름표 잘하려면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겠습니까? 뭘? 먼저 활동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활동 구분. 활동 구분한 게 어디 나오냐면 책에 1125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1125페이지. 거기 현금 흐름의 구분의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가로 2번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하단에 뭐가 나와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집에서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또 강의할 때 잘 이해하시니까. 자, 그 다음 넘기시고 1128페이지에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1129페이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 기본 예제 보세요. 비교 대차 대조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현금 흐름표는 대차 대조표와 다음 페이지에 손익계산서까지 이미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는 재무제표예요. 현금 흐름표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미 다른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잘 보십시오,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얼마? 기초기말이. 8만원과 13만 8천원. 제가 그거 맞춰놓은 거잖아요, 아까 저기.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 증가한 거예요? 5만 8천원 증가한 거죠. 이해하고 있죠, 지금? 자, 넘기시고 1130페이지 추가 자료까지 보시면서 현금 흐름표 작성해야죠. 이걸 다음 시간부터 작성할 겁니다. 1131페이지 제2자리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오죠. 쭉 넘기세요. 다음 시간 할 거니까. 넘기세요, 쭉. 쭉 넘기시면 어디까지 넘기시냐면은 1147페이지까지 넘겨요. 1147페이지. 1147페이지를 지금 보시고 1147페이지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으로부터 그 현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숫자 좀 집어넣어 보세요. 96,000원. 그 다음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활동은 4만원. 빨리요. 여긴 얼마요? 2,000원. 맞죠? 확인하세요, 지금. 다 확인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 맞는지. 거기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1148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1148페이지. 거기 보시면 직접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안 만들어 놨고요. 여기만 만들어 놨죠. 영업활동만. 확인해 보세요. 영업활동만. 투자활동부터는 뭐랑 똑같아요? 투자활동부터는. 간접법이랑 똑같대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현금 흐름표는요. 제가 지금 크게 네모치는 거. 제가 크게 네모친 거 여기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간접법이나 직접법이나. 그리고 간접법이나 직접법이나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 뭐만 다른 거예요? 결국 영업활동의 현금 여기를 찾는 방법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찾는 방법만 간접법이라는 게 있고 직접법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만. 이 금액은 똑같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볼 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직접법이 더 좋죠? 간접법이 더 좋다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고 직접법이 더 좋은 게 왜냐면 직접법은요. 활동별로 현금 흐름 하나씩 알려주잖아요. 매출 활동으로 현금으로 얼마 어떻게 됐다. 매입 활동 때문에 현금이 나갔다. 종간에 월급 얼마 줬다. 그 다음에 보험료 얼마 냈다. 임대료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편해요. 간접법은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거기 잘 보시면 간접법 보세요 지금. 간접법은 출발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법은. 거기 출발점이 간접법은. 단기순이익 돼 있죠.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단기순이익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단기순이익이 뭐예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은.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 여기 96,000원 보세요. 이 96,000원 이 금액은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96,000원은. 96,000원 현금주의예요. 결국 발생주의 자료인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현금주의 자료인 96,000원을 찾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간접법이죠. 간접법. 그래서
아, 그런 게 두 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는 이게 편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실무적으로는 거의 99%다 간접법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간접법이 훨씬 만들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간접법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시험에는 둘 다 출제가 된다. 둘 다. 빈도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배우실 거고. 그럼 다 비교됐죠? 큰 그림은. 자,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영업활동의 현금으로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여기는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영업하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좋죠. 투자활동은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플러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먼저 하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회사가 성장하고 있으면 투자를 하려면 현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는 회사.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히려 투자한 걸 팔고 있는 거예요. 팔면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게 투자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는요. 재무활동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플러스라는 얘기는 돈을 빌리고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라는 게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얘가 대부분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고 있구나.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됐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할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은 책에 앞으로 가세요. 이제 우리 잠깐 쉬기 전에 앞으로 가시면 유용성이 아까 있었는데 어디 보시냐면은 1128페이지 1128페이지에 보세요. 1128페이지 현금흐름의 유용성이 있는데 유용성 무슨 얘기냐면은 왜 현금흐름표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현금흐름표란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미 다 있는데 왜 얘 또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물어보면 이 생각을 하세요. 거기 다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요. 흑자도산. 흑자도산이라는 얘기 뭐냐면 흑자란 얘기는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흑자. 근데 도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산? 도산했다는 얘기는 부도났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야 회사가 단기순이익 났다는 얘기는 장사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사 잘했다. 장사 잘했는데 장사 잘하는 회사가 왜 망하느냐?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많이. 여러분 회계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단기순이익은요. 발생주의 숫자예요. 부도가 나는 건요.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부도가 이익이 없어서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 없어서 부도나는 거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도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현금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외상 매출만 엄청나게 많이 하면요. 이익은 생기거든요. 외상 매출 많이 하면 현금이 안 들어오면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흑자도산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줄 때 발생주의 정보만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주의에 따른 정보도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회사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구나. 회사의 현금의 흐름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또 만드는구나.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거 읽어보시면 유용성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잠시 쉬었다가 17장 1067페이지 제2절의 회계순환 과정부터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